미쳤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입술 파래진 거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안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3분 안에 심정지가 온다고요. 저리 비켜요. 비서실 인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된 인턴의 절박한 눈빛에 비서실장은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7성급 호텔 오프닝 행사 중 초대형 샹들리에가 무너져 내렸고 파편이 튄 회장의 가슴이 부풀며 순간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회장 비서실 신입 인턴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릎을 꿇더니 칼로 재벌 회장의 가슴을 열려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입을 벌린 채로 굳어버렸고 700명이 넘는 하객들 전부가 인턴의 칼끝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심정지가 온 재벌 회장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재벌 회장과 이 인턴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똑바로 정신 안 차릴 거야? 오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 거 몰라. 장현도 비서실장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PJH그룹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와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 7성급 호텔 PJH 팔레스의 개장식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세계적 규모로 들어선 이 호텔은 회장 박지혁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프로젝트였어요. 한류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최고 수준의 숙박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호텔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초대되었고 해외 귀빈석까지 합치면 700명이 넘는 국빈급 행사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대리석 로비에 구두 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 20여 명이 의전 물품 확인에 좌석 배치 점검까지 무전기를 귀에 붙인 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그 위를 장현도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복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80주년 기념 행사와 호텔 오픈식의 총괄 실무가 전부 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어요. 회장님 생수는 정확하게 챙겼어?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비서실 인턴 최지우가 두 손으로 의전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브랜드 확인했습니다. 온도도 맞춰놨어요. 장현도가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생수를 꺼내 들어 라벨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돌려 뒤따르던 후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로비의 대리석이 소리를 고스란히 실어 날랐습니다. 저렇게 어리버리한 녀석이 어떻게 비서실에 뽑힌 거지?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지우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3미터 거리에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그때 장현도의 허리춤에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곧 회장님 이동 예정입니다. 장현도의 턱이 올라가고 오른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어요. 로비를 가로지르며 뛰어다니던 비서실 전원이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사라졌어요. 장현도가 신호를 주자 20명이 양쪽으로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지우도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맨 끝에 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대기실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7대 재벌 박지혁 회장이 그 당당한 풍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로 시작해서 40년 만에 건설과 유통에 호텔까지 아우르는 PJH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커다란 체구에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고 블루톤의 맞춤 수트가 넓은 어깨 위에 주름 하나 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계에서는 한번 결정하면 끝을 보는 추진력으로 유명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7성급 호텔 또한 10년간의 그 뚝심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박지혁이 대기실 문을 나서자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걸음의 여유가 느껴지며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의 모든 것이 자기 손으로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뒤따르는 비서진보다 훨씬 큰 키에 강단 있는 눈빛까지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 몇몇이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풍채가 붉은 카펫 위를 채우고 있었어요. 5층 높이의 로비 천장 아래로 대리석 기둥 12개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정중앙에는 아시아 최대 크기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직경 3m,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조명을 받아 무지갯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 빛이 회장의 머리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카펫 양쪽으로 7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해외 귀빈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박지혁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며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우는 맨 뒤에서 의전 가방을 안은 채 따라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걸어가는 회장의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빛이 회장의 등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샹들리에가 갑자기 더 밝아졌어요. 크리스탈 전체가 한꺼번에 빛을 뿜는 것처럼 로비가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빛깔이 화려한 게 아니라 샹들리에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우두둑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샹들리에 자체가 5m 높이의 천장에서 그대로 수직 낙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앞쪽 좌석의 하객들의 눈동자에 비친 거대한 샹들리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영화 속의 슬로 모션처럼 크리스탈 덩어리가 통째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빛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순간 그 아름다움과 공포가 동시에 사람들에게 밀려들었어요. 그 다음 순간 비명이 터졌습니다. 쾅! 대리석 바닥이 갈라졌어요. 충격파가 로비 전체를 밀어내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크리스탈 가루가 형광등 빛을 받아 눈처럼 흩날렸어요. 단상 앞에 붉은 카펫 쪽 박지혁이 걸어가던 바로 그 동선 위였습니다. 로비가 전쟁터로 바뀌는데 3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경호원 넷이 박지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크리스탈 파편이 이미 쏟아진 뒤였습니다. 지우는 맨 뒤에 서 있어서 파편은 피했지만 거대한 충격파에 한 발 밀려났어요. 의전 가방이 손에서 떨어지고 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사라졌어요. 비명이, 유리 깨지는 소리가, 무전기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눈은 보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바닥을 기는 부상자들까지
모두의 움직임은 눈에 들어오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순간 비서실장 장현도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려왔어요. 구급차, 지금 당장. 무전기에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분이요. 20분, 그 세 글자가 멍한 귓속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꺼번에 비명소리와 무전기 소리들이 전부 쏟아져 돌아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회장에게 고정되었어요. 충격의 한가운데에서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편이 박힌 듯이 보였고 가슴 한쪽이 많이 부풀어 있었어요. 반대쪽은 정상처럼 보였지만 한쪽은 숨을 쉬어도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붉은기가 빠지고 있었어요. 목이 한쪽으로 밀리는 게 보였고 입술에 점점 보랏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읽는데 2초가 걸렸어요. 왜 그게 보이는지 지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대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회장님은 3분 안에 심정지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회장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장현도가 무릎을 꿇고 회장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0년을 지켜온 사람의 입술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경호원 한 명이 회장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겠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안 돼. 저건 아니야. 입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 가슴을 누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뼛속까지 확실했어요. 저건 이 사람에게는 독이었습니다. 결국 경호원의 양손이 가슴을 눌렀고 회장의 입술은 기어이 보랏빛에서 남색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절대로 나서면 안 돼. 여기서 잘못 나섰다가 모든 게 밝혀지면 또다시 여기서 나가야만 했어요. 곧 구급대원이 달려올 거야. 하지만 구급대원이 20분 후에 도착하면 이 사람은 벌써 죽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길어야 3분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며 몸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하지만 공기가 닿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 순간 지우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자신은 기회를 잃지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저 사람을 살려내야 했어요. 그 무엇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크리스탈 파편이 구둣발 아래서 부서졌어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장 옆에서 심폐소생을 하던 경호원을 밀쳐냈어요. 지금 심폐소생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리 비키세요. 자기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갑자기 떠밀려난 경호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겨우 인턴 명찰을 단 여자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장현도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눈을 부라리며 지우를 째려보았어요. 지우는 그 눈빛을 무시하며 그대로 회장 가까이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현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턴인 너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빨리 안 비켜?
비서실장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현도가 자기도 모르게 반보 물러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저 손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흉곽 내 압력이 심장을 누르고 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멈추었어요. 서류도 제대로 못 챙기던 인턴의 입에서 이 자리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 흘러나왔으니까요. 지금 빨리 조치를 안 하면 3분 안에 심장이 멈춥니다. 장현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한 발 다가서며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잠깐, 지금 이 여자가 뭘 한다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돌려 경호원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내저었습니다. 순간 경호원의 손이 멈칫거리며 멈추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리버리한 인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두라는 확실한 의사표시였어요. 지우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뛰쳐나가서 연회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었어요. 잠시 둘러보더니 그 옆에 있는 택배용 커터칼을 손에 쥐고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볼펜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의 옆에 소주와 커터칼, 그리고 볼펜이 놓였어요. 먼저 볼펜의 뚜껑을 열고 심지와 뒷마개를 빼내자 양쪽이 뚫린 플라스틱 관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소주병을 따고는 칼과 볼펜 몸통에 붓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인턴을 바라보던 장현도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을 보더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지우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어요.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고함을 지르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본인도 헷갈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몸에 칼을 대겠다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신입 인턴에게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손을 막으면 회장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안 하면 회장님은 죽습니다. 곧 심정지가 올 거예요. 지우가 장현도를 올려다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물러서세요. 장현도의 입이 움직이려다 멈추었어요. 30년 동안 허세를 부리는 눈도, 겁에 질린 눈도 봐왔습니다. 이건 둘 다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뭔지는 몰랐지만 이 눈이 뭔지는 알겠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풀리고 자세가 낮아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인턴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지우가 회장의 셔츠를 열었어요. 단추를 하나씩 풀자 회장의 맨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 위에 소주를 부어서 피를 닦고 소독을 했습니다. 로비 안의 모든 시선이 지우의 손끝에 모여 있었어요. 장현도와 경호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직 인턴의 손가락 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커터칼을 들어 올렸어요. 어리버리한 인턴이었는데 이 긴박한 순간에도 한치의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한 지점을 짚었어요. 오른쪽 가슴 두 번째 갈비뼈 사이. 어떻게 그 위치를 아는지 지우 자신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 낮게 세었습니다. 둘,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셋, 칼날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곧바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장현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 옆에 경호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한민국 재벌 서열 7위의 회장 맨가슴에 인턴 명찰을 단 여자가 커터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번져 나오는데 지우의 예상보다 많은 양이 쏟아졌어요. 지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분 혈액 묽게 하는 약 드시죠? 장현도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회장의 투약 정보는 비서실과 주치의만 아는 극비사항이었어요. 인턴이 알 리 없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상처 주변을 압박하며 다른 손으로 절개를 넓혔습니다. 커터칼로 한 번 더 찌른 후에 끝을 집어넣고 돌렸어요. 충분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볼펜대를 집어들고 절개 부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서서히 볼펜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닿는 느낌이 드는 순간 회장의 몸에서 피식거리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풍선 끝에서 바람이 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700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부풀었던 가슴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샌드위치 포장 비닐을 집어 찢었어요. 볼펜대 끝에 붙였습니다. 숨을 내쉴 때 열리고 들이쉴 때 닫히는 구조였어요. 수건을 건네받아 접어서 상처 주변을 눌렀습니다. 회장의 입술에서 남색이 서서히 걷히면서 살색이 아주 느리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양쪽 가슴이 같은 높이로 규칙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비서실장도 드디어 크게 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어요. 양복 바지 무릎이 핏물에 젖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것처럼 볼을 타고 무언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30년을 지켜온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건 그 모든 게 끝난 뒤였어요. 볼펜대가 제자리를 지키고 수건이 상처를 누르고 회장의 숨소리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야 손끝에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일이 뒤늦게 밀려오는 듯 손가락부터 시작해 팔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절대 꺼내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튀어나왔고 재벌회장의 가슴에 볼펜대를 밀어넣은 거였습니다. 순간 지탱하던 팔에도 힘이 빠지며 지혈하는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확했어요. 흉곽 내 공기를 감압했습니다. 삽입가는 볼펜대예요. 구급대원이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인턴 명찰을 찬 애띤 여성이 설마 이 볼펜대를 여기서 삽입한 거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회장님을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해야 했어요. 회장이 들것에 실려서 빠르게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을 내려다 보았더니 피가 손가락 사이에 섞여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장현도가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울었다는 걸 감추려는 듯 입을 일자로 다물고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현도가 손을 내밀었고 지우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구급차 타고 따라가. 장현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류를 던지며 한숨 쉬던 그 톤이 아니었어요. 네가 시작한 거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구급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크리스탈 파편이 구둣발 아래서 마지막으로 사각거렸어요.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이 서울 도심을 갈랐습니다. 지우는 구급차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접이식 벽에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회장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볼펜이 그대로 꽂힌 채로 느리긴 해도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끝에 붙인 비닐이 날숨에 부풀었다가 들숨에 납작해졌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상처 주변의 거즈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혈이 잘 안 되네. 출혈량이 이 정도 절개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우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혈액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이에요. 조금 압박해서 지혈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얼굴을 돌려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행색은 인턴 명찰을 달고 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출혈 특성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좀 더 세게 잡아뒀어요. 대원이 거즈를 들추어 확인했습니다. 압박 위치와 강도가 정확했어요. 거즈를 다시 덮으며 옆에 대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이것 봐. 완벽한 삽입 각도로 처치해놨어. 옆 대원이 볼펜대의 진입 부위를 들여다봤습니다. 갈비뼈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해 있었어요. 미친, 이게 볼펜대라고? 응, 맨날 보는 그 모나미 볼펜마저. 두 대원이 서로를 봤습니다. 옆 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아무나 못해. 삽입 위치, 각도, 밸브 구조까지. 거기 뭐 20년차 흉부외과 전문이라도 계셨나 보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진짜로. 대원이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처치가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심정지가 와서 위험했을 거야. 회장님은 정말로 운이 좋으셨던 거지. 구급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지우가 모니터의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빨라지는 게 어딘가에서 아직 피가 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서면 안 됐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KMJ 종합병원이요. 7글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이렌도 모니터 경고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의 무전 소리도 모두 다 사라지고 귓속이 물에 잠긴 듯이 고요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금까지 핏자국의 당김을 느끼던 손가락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식은 땀이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쪼그라들었어요. 괜찮아요? 구급대원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티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이야. 구급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건물의 윤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2층짜리 유리 건물 입구 위에 KMJ 종합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피해왔던 그 글자가 구급차 창문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구급차가 멈추면서 뒷문이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병원 특유의 공기였어요. 지우의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한 발을 내려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뛰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지우는 구급차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강제로 발을 뗐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들것이 수술실 방향으로 밀려갔어요. 장현도가 뒤따랐고 경호원들이 복도에 섰습니다. 지우는 수술실 앞 복도 끝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야.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전문의들의 손에 맡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준비됐나?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지우의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가운이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는 병원장 강민준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현장에서 응급 감압 처치 받으셨습니다. 볼펜대로 임시 삽입관 삽입되어 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약물 복용 정보는?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걸음의 방향을 바꾸다가 순간 지우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강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넓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굴 위로 놀람이 지나갔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둔 것도 걸음을 멈춘 것도 찰나였어요. 마치 복도에서 스치는 환자 보호자를 잠깐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봤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그 여유로운 걸음 안에 강민준의 입꼬리가 한 번 더 올라간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아까 로비에서 회장의 가슴을 열 때도 떨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우의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현도가 전화를 받으며 오갔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지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3시간이 넘게 지나고서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린 얼굴에 땀기가 있었지만 표정에는 피로보다 여유가 먼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폐 손상 부위 봉합하고 출혈 부위까지 처치했어요. 출혈량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감압을 빨리 한 덕분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장현도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경호원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서야 멀리서 지켜보던 지우도 회장님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민준이 장현도를 봤습니다. 가볍고 친절한 톤이었어요. 회장의 담당이가 비서실장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현장에서 응급 처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당히 정확하게 했더군요. 장현도가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야. 비서실 인턴. 강민준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왔어요. 그의 눈이 지우의 얼굴에서 명찰에서 손끝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인턴이요? 볼펜으로?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장현도도 경호원들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능청스러운 연기였어요. 강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지우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짐작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장현도 앞에서는 처음 아는 척, 놀라는 척, 완벽하게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인턴 친구가 정말 대단하네요.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출혈까지 현장에서 파악했다면서요? 혈액 희석제 정보가 없었으면 지혈 관리에서 위험할 뻔했는데 그것까지 잘 해결했다니 놀랍네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현도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정도 판단과 처치를 했다는 건 회장님께서 정말로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칭찬이었어요. 장현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이 지우를 다시 봤어요. 그의 눈이 살짝 웃음기를 띠면서 또다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참 잘 받으셨나 보네요. 지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지우만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 안에 올가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수준의 현장 처치는 흔치 않거든요. 장현도를 향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라는 단어가 지우에게만은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준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흰 가운이 복도를 돌아 사라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능숙하게 아무도 모르게 올가미를 조이고 있다는 것을 지우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현도가 돌아서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커터칼을 들 때 보여줬던 경애도 구급차 앞에서 손을 내밀었던 보호도 아닌 의심의 눈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지. 복도 끝 휴게실이었습니다. 장현도가 지우를 마주보고 섰어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장현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그냥 인턴이에요. 지우가 애써 외면하며 대답했어요. 인턴이 사람 가슴에 칼을 대?
그것도 정확하게. 장현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지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원장. 장현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준이라고 했나? 너 그 사람과 그 전부터 아는 사이 맞지? 지우의 입술이 굳었어요.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예요. 잠깐? 저건 잠깐 아는 사람 보고 짓는 얼굴이 아니었어. 장현도가 지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더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까지는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다 말하라는 건 아니야. 장현도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기억해둬. 내일 회장님 깨어나시면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를 숨기지 말고 분명하게 모두 말씀드려야 할 거야. 장현도가 문을 열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우 혼자 빈 휴게실에 남았어요. 새벽 3시에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병원에서 맞는 똑같은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이 병원을 떠나던 날 손을 12번을 씻어도 이 냄새만은 피부 안쪽에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윙윙 울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3년 전의 빛과 겹쳤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때의 복도가 지금의 복도 위로 포개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복도를 하얀 가운을 입고 걸었습니다. 3년 전, 최지우는 의사였어요. KMJ 종합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 28살의 젊은 외과의였습니다. 그때의 지우는 빛나고 있었어요. 무영등 아래 환자의 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갈비뼈를 벌리고 고정한 사이로 심장이 보였어요. 붉고 적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 리듬을 새겼어요. 출혈 부위 확인됐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흘렀어요. 손에 든 집게가 1mm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봉합 들어갑니다. 바늘이 조직을 통과했어요. 한 땀 한 땀 일정한 간격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맞은편에 서 있던 교수의 눈이 한번 커졌습니다. 봉합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선생. 수술이 끝나고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봉합은 오래간만이야. 손이 좋아. 전문의 시험 붙으면 우리 과로 와.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복도로 나오자 동료 레지던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칭찬받았어? 진짜 대단하다. 응급 개용술 성공한 거 잊었어? 환자 심장 직접 만져서 살렸잖아. 맞았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었어요. CPR이 통하지 않고 제세동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메스를 들고 환자의 가슴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갈비뼈 사이로 손을 넣어 직접 심장을 쥐고 누르며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뭔가 쿵쿵 진동이 느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멈추었던 심장을 손으로 깨운 거였습니다.
27살 레지던트의 손으로 응급 개용술로 환자를 살린 이야기는 레지던트계에서 전설처럼 돌았어요. 그날 이후 병원 전체에서도 지우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타고난 외과의, 손끝에 생명이 있는 의사. 사람들은 지우를 그렇게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유명세보다 진짜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지우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난 동생 지민이의 수술을 꼭 자기 손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 꿈을 위해 당직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수술도 자원했습니다. 전문의 시험까지 3달.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빛나던 지우의 인생에 작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VIP 병실에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KMJ 종합병원 병원장 강민준의 아버지이자 72세의 삼선 국회의원 강태수였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회복을 위한 입원이었습니다. 최지우 레지던트, 오늘부터 VIP 병실 맡아줘. 의원님이 젊은 여의사를 좀 부탁하셨어. 외과 과장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요? 레지던트가 VIP를요? 병원장님 아버지시잖아. 지우 씨 유명세 때문에 특별히 부탁하신 거니까 말 나오지 않게 잘 신경 써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지우는 잘 몰랐어요. 그 병실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꿈까지 앗아갈 거라는 걸요.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최 선생, 오늘도 왔어? 강태수 의원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최 선생 얼굴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우는 잘 웃어넘겼습니다. 며칠 후 혈압을 재고 있을 때였어요. 강태수의 손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선생 손이 참 부드럽네. 지우의 손목이 굳었어요. 의원님, 손 좀. 아, 미안. 그냥 따뜻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어르신이니까 별 뜻 없으시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손을 잡는 것에서 팔을 만지는 것으로, 팔을 만지는 것에서 허리 쪽으로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불편하시면 간호사를 부를게요. 지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최 선생이 좋아. 최 선생 손이 제일 부드러워. 강태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의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등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장실을 찾아갔어요. 병원장님, 의원님이 자꾸 제 몸을 만지세요. 담당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강민준의 표정이 굳은 채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좀 그러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야. 아기는 없으실 거야. 하지만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최 선생. 강민준이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갑자기 VIP 병실의 담당을 바꾸면 이상한 소문이 날 거 아냐. 그러면 아버지 명예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을 게 있어? 지금 최 선생 전문의 시험 앞두고 있지 않나?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조금만 유도리 있게 잘 참아봐요. 강민준이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가봐. 지우는 병원장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생 지민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문의 시험까지 3달.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됐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지우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당직 근무 중에 새벽 2시에 VIP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어요. 최 선생, 나야. 가슴이 좀 답답해서 와서 좀 봐줘.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의 호출에 불안했지만 환자 호출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발소리만 울리는 텅 빈 복도를 걸었어요. VIP 병실 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병실 안이 어두웠어요. 의원님, 불을 켜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지우가 한 발 들어선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강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쉿, 조용히 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놓으세요.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놔주세요. 지우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72세 노인이라도 남자의 힘은 강했어요. 강태수의 손이 옷을 더듬었습니다.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어요. 싫어요. 이거 놔주세요. 있는 힘껏 몸을 틀었어요. 팔꿈치가 강태수의 가슴을 쳤어요. 강태수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침대 모서리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심장마비 스텐트 시술 쪽에 충격이 가면서 심장마비가 온 거였습니다. 지우는 즉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방금 자기를 짓밟으려 한 남자였지만 그렇다고 그냥 죽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니까 사람은 살려야 했어요. 코드블루, VIP 병실 코드블루. 무전기를 잡고 CPR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수의 가슴을 누르며 제발 살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제발, 죽지는 마요. 빨리 돌아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요. 공포와 분노와 의무감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제세동기가 가동됐습니다. 심전도에 파형이 돌아왔어요. 다행히 살렸습니다. 자기를 짓밟으려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병원장실에 호출되었는데 강민준이 정장 입은 남자 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성추행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강민준이 살짝 비웃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무슨 힘으로 30도 안 된 젊은 의사를 이겨?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 CCTV가 있잖아요. 거기 모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또다시 강민준의 비열한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나도 조사가 필요해서 CCTV를 찾아봤는데 어제부터 서버에 오류가 생겨서 하나도 녹화가 안 되었다는데? 안타깝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당직 간호사도 면담해 보니까 어젯밤 아무것도 못 봤다고 방금 진술하고 갔어. 거짓말이에요. 복도에서 마주쳤다고요.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황 파악 좀 해. 아버지는 삼선 국회의원이야.
너는 뭐야? 고아원 출신 레지던트? 병원장이 돌아서더니 서류를 집어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환자 폭행의 업무상 과실, 그리고 향정신성 약품 무단 반출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야. 약품 무단 반출이라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약품 창고 CCTV에 네 모습이 전부 다 찍혔어.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 그래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거야. 다 조작된 거였습니다. CCTV 삭제, 간호사 매수, 거짓 증거 조작까지 이 병원 전체가 지우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나가. 그럼 형사고소는 안 할게. 의사 면허만 반납하면 돼.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싫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강민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우가 끌려가고 얼마 후에 재판이 열렸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환자 폭행 및 상해, 업무상 과실로 집행유예 2년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어요. 하늘이 내렸다던 천재 의사가 한순간에 환자를 폭행한 전과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 3년 동안을 지우는 거의 숨어 살았어요. 의사 면허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수술비를 위해서 청소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PJH그룹 비서실 인턴에 지원하고 합격한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형광등이 윙윙 울렸어요. 형광등 불빛 사이로 3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거였습니다. 장현도가 나간 휴게실에 아직도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또다시 3년 전 머물렀던 그 병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손으로 회장의 생명을 살렸지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였어요. 3년 전에도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기를 짓밟으려 한 남자의 심장을 이 손으로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강민준의 신고 한마디로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지우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3년 전처럼 진실은 묻히고 강민준이 이기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3년 전 멈추었던 심장을 손으로 깨운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커터칼을 든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만으로도 지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밤새 써내려간 사직서였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나서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표를 내는 게 더 안전해 보였어요. 사표를 내면 지민이 수술비를 벌 자리가 사라지고 다시 편의점과 청소 용역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다시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언니가 또 실패했어. 지우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봉투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장현도가 병실 앞 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양복 상의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어요. 지우가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현도의 눈이 봉투를 봤어요. 사직서요. 인턴 주제에 회장님 몸에 손을 댔으니까요.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애써 무덤덤하게 말을 건넸어요. 장현도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뒤집어도 보고 모서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반으로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거 일단 보류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널 보고 싶다고 하셔. 장현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던 의심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자마자 물으셨어. 나 살린 인턴 어디 있냐고. 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갈비뼈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아래로 꺼지는 감각이었어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는 장현도의 안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회장이 깨어났고 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강민준이 있었고 핸드폰에는 지민이의 뒷모습 사진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회장님 병실에 들어가서 뵐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장현도가 무심하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병실 앞에서 숨을 크게 내쉬며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 문에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건조한 그러나 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가에 꽃이 놓여 있었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박지혁 회장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실 가운 위로 보이는 붕대가 하얗게 감겨 있었어요. 자네가 바로 그 최지우 인턴인가? 온화한 눈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눈가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네, 회장님. 가까이 와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의료진이 그러더군. 현장에서 감압을 안 했으면 병원에 오기 전에 끝났을 거라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는 어제 많이 당황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느려졌어요. 의식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내 가슴 위에서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을 봤거든. 그게 자네였어. 비서실 인턴. 일주일 전에 들어온 친구가 내 가슴에 칼을 대고 있었어.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점점 눈앞이 흐려지는데도 생각했어. 저 친구는 비서실 인턴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서류 정리하던 사람이 왜 내 가슴 위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거지? 회장의 시선이 지우의 손에 머물렀어요. 다시 깨어나고 나서는 더 놀랐어. 진짜 그 인턴이 나를 살린 건가? 볼펜으로? 커터칼로? 그게 가능한 건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 그래서 내가 자네의 진짜 모습을 조사해보라고 장 실장한테 지시했어. 자신을 조사했다는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또다시 쫓겨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때 회장이 사이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렸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군. 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있었어. 응급 개용술까지 성공한 손끝에 생명이 있다고 불리던 의사.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면허가 취소됐더라고. 지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환자 폭행, 업무상 과실, 약품 무단 반출.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야? 지우는 무릎 위에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씻었는데도 손톱 아래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려는 지우에게 회장이 손을 들며 막아섰습니다. 내가 물어본 이유는 자네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이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진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어제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느꼈어. 회장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렸어요. 내 가슴 위에서 움직이던 손이 있었어. 떨림이 없었지. 수백 번 해본 사람의 손이야. 응급교육 몇 번 받아서 나오는 손놀림이 아니었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자네의 눈을 보았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의식이 나갔다 돌아왔다 하면서도 내 위에서 나를 살리려던 사람의 눈을 본 거야.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동시에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눈빛이었어. 회장의 시선이 지우의 손에 머물렀어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환자를 때리고 약을 훔쳤다고? 지우의 턱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50년 동안 사람을 봐왔어. 거짓말하는 눈과 진실을 말하는 눈은 달라. 자네 눈에는 거짓이 없어. 그건 어제 내 가슴 위에서 칼을 드는 순간부터 난 이미 알고 있었다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해봐. 나는 자네를 믿어. 편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잠가두었던 문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것과 VIP 병실 담당이 된 것부터 강민준 원장의 아버지인 삼선 국회의원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자신을 짓밟으려 한 심장을 살려줬지만 결국 강민준의 조작으로 죄를 뒤집어 쓴 것들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3년간의 힘겨운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하는 동안 지우의 어깨가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실은 고요했어요. 회장은 말이 없었지만 올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면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나 증거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있나? 회장이 물었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CCTV도 삭제되었다고 했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약품실 영상에 사람들의 증언이 합쳐지자 그대로 범죄자가 되었어요. 회장의 턱이 굳어지고 입이 일자로 다물어졌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분노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먼저 올라왔어요. 회장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50년을 버텨온 손이 지우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누군가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부모도 없이 평생을 세상과 혼자 싸워내며 버텨왔는데 그 나쁜 놈들이 어린 새싹을 짓밟아 버렸구나. 나도 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때 누군가 한 명만 믿어줬으면 내 인생이 10년은 덜 힘들었을 거야. 나는 자네의 말을 믿네. 자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회장의 말에 지우는 두 손으로 막았지만 흐흑하는 흐느낌이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도 믿어주지 않았고 동료도 고개를 돌렸고 세상 어디에도 자기 편은 없었어요. 혼자 삼키고 혼자 버티고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증거도 없이 자기 눈만 보고 믿어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낸 것조차 오늘이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회장이 옆에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현도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발 멈추었어요. 회장의 표정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까지 지우의 손을 잡고 있던 따뜻함이 거치고 그 아래에서 단단한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느려졌습니다. 박지혁 회장이 분노할 때의 방식이었어요. 장 실장. 네, 회장님. 3년 전에 이 병원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 흉부외과 레지던트 면허 취소 건이야. 회장이 침대 위에서 상체를 세웠어요. 붕대가 감긴 가슴에서 통증이 올라왔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성추행을 그 아들이라는 병원장 놈이 조작으로 덮었어. CCTV를 삭제하고 간호사를 협박하고 약품 반출 누명까지 씌워서 28살 의사의 면허를 빼앗았어. 장현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8이야. 회장이 되뇌이면서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가진 젊은 의사가 가해자를 살려놓고도 범죄자가 됐어. 억울하게 의사 면허를 빼앗긴 손으로도 동생 수술비를 위해서 매일 굳은 일을 해왔던 거야. 회장의 주먹이 이불을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수 의원은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강민준 원장도 의료계에서는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에 회장이 큰 소리로 받아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장현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성추행을 하고도 진실을 덮어버리고 병원장이면 증거를 조작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야?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회장이 장현도를 똑바로 봤습니다. 장 실장, 진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렸어요. 덮여져 있다가도 다시 드러내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장현도의 등이 곧아졌어요. 법무팀장 부르고 고문 로펌에도 바로 연락해봐. 바닥부터 전부 다 재조사해. 아니지, 내가 그냥 직접 전화를 넣어봐야겠어. 회장이 사이드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술 후 붕대를 감은 채로 침대 위에서 전화기를 쥔 손이 단단했어요. CCTV 삭제됐다고 했지? 서버 포렌식하면 삭제 기록까지 다 나와. 전부 복구해서 찾아내. 그리고 당시 간호사들 찾아 협박당했으면 보호해주고 다시 진술받아서 재조사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딸깍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그룹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전면 재조사하고 빨리 결과 보고해줘. 장현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도가 나가려다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지우를 한번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장현도는 아직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저 눈에 저 정도의 분노가 올라온 것은 30년 동안도 몇 번 없는 일이었어요. 장현도가 지우에게 살짝 묵례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지우와 회장만 남았어요. 회장님,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회장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햇살이 회장의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자네를 도우려는 것은 그저 내 생명을 살려주어서만은 아니라네.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어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자네의 눈을 봤다고 했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어. 회장이 천천히 지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과 그 손과 그 마음이 세상에 나오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지. 그 기회를 되돌려주는 것이 내가 다시 얻은 이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회장의 눈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원래 빛나던 보석을 누군가 파묻으려 했을 뿐이야. 나는 그걸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는 거야. 다행히 이 늙은이에게 그 정도 힘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멀리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착하고 빛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 내가 50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야. 지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는 3년 동안 삼켜온 것이 터진 울음이었어요. 지금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어깨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싸웠다는 걸 이 순간 비로소 알았습니다.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싸워왔어요. 누군가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지금까지 편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주름 깊은 눈가에 절제된 웃음이었습니다. 사직서 찢어버려. 해야 할 일이 많아.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PJH그룹 본사 52층 회장 직속 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도가 들어서자 긴 테이블 양쪽으로 20여 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서류 박스가 테이블 아래까지 쌓여 있었어요. 벽에 화이트보드 3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버 포렌식, 증인 확보, 재무 추적. 3갈래의 전선이었어요. 병상에서 회장이 건 전화 한 통이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로펌이 수사팀을 꾸렸고 검찰의 수사 요청이 접수됐고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가 올라갔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 앞에 20명이 서 있었습니다. 장현도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밝혀내라. 시간과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명의 펜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벽이 무너진 건 서버실에서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포렌식 전문가 3명이 KMJ 종합병원 지하 2층 서버실 철문을 열고 진입했어요. 스산한 공기가 복도까지 밀려왔습니다. 진입하자마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덮어쓰기 된 로그를 역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3년 전의 데이터는 여러 번의 삭제를 거쳐서 가장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삭제가 아니었어요. 한 번 지우고 그 지운 기록까지 다시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 씌운 3중 은폐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록을 되살릴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지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서버의 백업 로그는 별도의 물리 디스크에 기록되고 있었고 그쪽까지는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지우려 했지만 지울 수 없었던 흔적이 3년 동안 서버 깊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의자를 뒤로 밀며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텍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삭제 실행 일시, 삭제 대상 파일명, 그리고 삭제를 실행한 계정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삭제 실행 계정, 병원장 권한 강민준. 수사팀장의 펜이 그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강민준. 3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했어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던 장현도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복원 가능합니까? 이미 복원해뒀습니다. 원본 화질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문가가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흑백 영상이라 화질이 거칠었지만 사람의 윤곽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화면 상단에 날짜와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VIP 병동 3층, 새벽 2시 7분.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어요. 작은 체구, 어두운 병실 안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이었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나 여자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두 팔이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여자가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노인이 밀려났어요. 노인이 침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노인 위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무전을 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안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냉각 팬 소리만 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현도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숙였어요. 3일 전 로비에서 커터칼을 든 인턴을 보며 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던 자기가 떠올랐을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왜 떨었는지, 왜 이 병원에서 얼어붙었는지, 이제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3년 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흑백 화면 위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삭제한 것은 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인생과 의사로서의 시간을 삭제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 두 번째 작전은 장현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간호사 박미영의 집 앞이었어요. 장현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장현도의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년 전 일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미영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병원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보장합니다. 장현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잠그고 있던 입이었어요. 장현도의 설득에 박미영이 조사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양손의 깍지를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 봤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뛰어갔더니 VIP 3번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최 선생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사장님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이었어요. 박미영이 숨을 한 번 들이킨 뒤에 이어갔습니다. 최 선생님 가운 뒤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단추가 뜯겨나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따로 설명 같은 것이 더 필요가 없었어요. 찢어진 가운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당시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박미영의 깍지 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다음 날 강민준 원장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당장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아이가 셋이라 생계가 막막했어요.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께도 정말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박미영은 오랜 동안 그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너편 조사실 녹음기의 빨간 불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원의 회계를 파헤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어요. 세무 전문 회계사가 의료재단 장부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약품 창고의 출고 기록과 공식 처방 기록의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빠져나간 향정신성 약물의 양이 처방된 양보다 현저하게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수년에 걸쳐 쌓여 있었어요. 자금 흐름을 따라가자 강민준의 개인 계좌가 나왔습니다. 회계사가 안경을 벗고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 불법 유통이 내부 감사에 걸릴 위기가 있었어요. 마침 아버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우에게 약품 무단 반출 누명을 씌우면 아버지의 성추행도 덮고 병원의 약물 비리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어요.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희생양이었습니다. 3년 전 지우의 면허를 빼앗은 것은 한 건의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비리 전체를 은폐하기 위한 첫 번째 뚜껑이었습니다. 벽 하나가 무너지자 뒤에 숨겨진 벽이 드러났어요. 그 벽을 허무니 또 다른 벽이 나왔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구조물이 한 장의 복원된 영상에서 시작된 균열로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명이 세 갈래로 나눠 파들어간 진실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세 줄기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국회의원 강태수와 병원장 강민준, 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족을 향했습니다. 두 이름 앞에 영장 청구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서열 7위의 회장이 병상에서 건 전화 한 통이 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첫 번째 돌을 걷어낸 거였어요. 그 아래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거짓 증거들의 소굴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던 문이 이제 열리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TV 화면 위에 빨간 자막이 흘렀습니다. 긴급 3선 국회의원 강태수, 성추행 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 KMJ 종합병원 병원장 강민준, 증거인멸과 무고, 약물 불법 유통 혐의로 동시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자막의 글자는 뜨거웠어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어요. 검찰청 앞 수갑을 찬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이끌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SNS가 들끓었어요. 볼펜으로 재벌 회장을 살린 인터넷 정체가 알고 보니 전설의 전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밝혀져. 3년 전 조작된 사건,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 기사 링크 아래로 댓글이 수천 개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하루 만에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검찰청 정문 앞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비였어요. 아스팔트 위로 물기가 번지고 취재진의 우산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비서실장 장현도와 함께 검찰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피해자 진술 확인 절차를 위해 출석한 거였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지우의 발이 멈추었어요. 정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노인이 경찰 2명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강태수였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3년 전 온화한 척 웃었던 얼굴에 살이 빠지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는 강민준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복도에서 미소 지으며 올라갔던 입이 지금은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어요. 플래시 빛 아래서 여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통제의 표면에 처음으로 균열이 적혀 있었어요. 부자가 나란히 이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우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강태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지우 쪽으로 다가왔어요. 장현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강태수의 무릎이 젖은 계단에 닿았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줘. 지우가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어두운 병실에서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감쌌던 손이었어요.
지금 그 손이 수갑에 묶여 젖은 계단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새벽에 땀에 젖어서 깨면 어두운 병실이 아직 눈앞에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우를 향했습니다. 사람 살리던 손으로 거스름돈을 건넸어요. 하루 18시간씩 편의점, 식당, 대리운전. 새벽 4시에 다른 사람 차를 주차하고 돌아와서 비누로 3번, 4번 손을 씻었어요. 한때 메스를 잡았던 손이라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우의 시선이 강태수에서 강민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강민준은 경찰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년 전 병원장실에서 상황 파악 좀 해 라고 내려다보던 눈이 지금은 지우를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동생은 심장이 아픈 아이예요. 수술비가 없어서 3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3년 동안요. 매달 병원비 고지서의 숫자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가 지우의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지우의 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단단한 것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밤마다 두려워하셨을 거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배웠어요. 두 분 다 자신들이 지은 죄만큼 그대로 값을 치르시면 돼요. 제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진짜로 법대로 하세요. 지우가 돌아섰어요. 뒤에서 강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발했어요. 지우는 돌아보지 않고 검찰청 정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이었어요. 판사석 위에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성추행 미수,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강태수의 어깨가 앞으로 꺾였습니다.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피고인 강민준, 증거인멸, 무고, 향정신성 약물 불법 유통,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연루된 KMJ 종합병원에 대해 폐업 명령을 내립니다. 강태수와 강민준의 철옹성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감이 진실의 힘 앞에서 힘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 위의 주먹이 천천히 펴졌어요. 3년 동안 지우의 이름 위에 쌓여있던 모든 죄목들이 한 글자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장현도는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현도가 지우를 비서실 회의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장현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왔어. 장현도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의사면허 회복 처분. 글자 위에 올려놓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빼앗겼던 4글자가 종이 위에 인쇄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원래 자네 거였어. 3년 동안 빌려갔던 걸 돌려받는 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문 위에 글자가 번지지 않도록 지우는 공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현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울어도 돼. 안 볼 테니까. 지우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3년 동안의 어떤 울음과도 달랐습니다. 가슴 안에서 응어리졌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녹아내리는 가슴 가득 행복한 울음이었어요. 1년이 지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한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축하 화환이 정문 양옆을 채우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건물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PJH 공공의료재단 개원식. 그 아래 조금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지우심장센터. KMJ 종합병원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픔의 자리 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개원식 단상 위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최지우. 3년 동안 빼앗겼던 이름이 다시 가운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터칼을 들 때는 떨리지 않았던 손이 마이크를 쥔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4년 전 저는 의사 면허를 잃었습니다. 3년 동안 바닥을 기었어요. 사람을 살리던 손으로 접시를 닫고 새벽 4시에 다른 사람 차를 주차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전 한 분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증거도 없이 그냥 제 눈을 보고 믿어주셨어요. 객석 맨 앞줄 제일 중앙에 박지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넓은 어깨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이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도 돈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동생으로 인해 제가 세상에서 그 마음을 제일 잘 압니다. 생명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그게 이 병원의 신념이고 제가 의사로서 지키고 싶은 약속입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객석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지우는 단상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나는 지우 씨를 믿어요 라고 말해주었던 사람이 오늘은 진심을 다해 그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개원식이 끝난 뒤 회장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지우에게 걸어왔어요. 3년 전에 자네 이름을 지운 자리에 이제 자네 이름이 올라갔어. 지우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 심장센터라는 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잡아주었던 것과 같은 온도였어요. 됐어. 이제 우린 비긴 거야. 이제부터 자네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일만 남은 게야. 잘 부탁하네. 회장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넓은 어깨, 느긋한 발걸음. 1년 전 호텔 로비에서 처음 따라 걸었던 그 등이었어요. 그날은 샹들리에의 무지갯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오늘은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다음 날 지우 심장센터의 첫 번째 수술이 잡혔습니다. 환자는 최지민, 지우의 동생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지민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의 손끝은 늘 차가웠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눈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마취가 들어간 거였어요. 지우는 잠든 동생의 이마를 한번 쓸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간 동안 지우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옆에 앉아있는 지우를 찾았어요. 언니, 나 이제 괜찮은 거야? 그래, 이제 진짜로 다 나았어. 22년 동안 늘 차가웠던 손끝에서 처음으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약속을 드디어 지킨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민이의 뺨에 핑크빛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나도 의대 갈 거야.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지우는 대답 대신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 아침 지우는 센터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2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 사진 액자와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볼펜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잘 간직해 두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센터장님, 오늘 첫 수술 준비됐습니다. 네, 갈게요. 지우가 하얀 가운을 여미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환자들이 여기로 왔어요. 3년 전에 지민이가, 3년 전에 지우가 그랬으니까요.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영등 아래 수술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한 발 들어섰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지우, 32살, 흉부외과 전문의. 오늘도 사람을 살리러 갑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우가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병원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손이 긴 시간을 돌아 다시 사람의 심장을 살리는 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인생을 되돌려 놓은 것은 회장의 거대한 재력도 수많은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누군가 처음 건넨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믿어주는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